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잘못된 보쌈이 부른 대박 행운. 옛날 옛적 조선 중종 때의 작은 마을에 도연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서당을 열어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35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도연에게는 남몰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답니다. 도연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명문 가문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갈 여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지요. 그리하여 도연은 간신히 소가에 합격하여 생원 자격을 얻었지만 홀어머니를 모시며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전부였답니다. 그래도 도연은 늘 마음을 다해 가르치며 언젠가는 자신의 학문과 정성을 알아주는 날이 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요. 도연아, 내 나이가 벌써 35이니 이제는 장가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70을 훌쩍 넘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면 도연은 늘 같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처지에 어찌 좋은 집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과거에라도 합격해야지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개울가에서 우연히 만났던 소희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때 소희는 12살, 도연은 16살이었지요. 맑은 개울물처럼 투명한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를 지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도연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10리쯤 떨어진 마을에는 29 과부 덕선과 26대 과부 소희가 시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병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처지였지요. 특히 덕선은 본래 욕망이 강한 성품이었는데 과부가 된 지 1년이 넘도록 답답한 시댁살이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뒤척이며 한숨을 쉬고 낮에는 옆집에 놀러가 소희를 보며 푸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니? 꽃다운 나이에 과부 행세만 하며 늙어가야 하는가? 소희는 조용한 성품으로 덕선의 말에 쉽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그 선비, 오라버니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도 그의 따뜻한 눈빛도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덕선의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보쌈을 업으로 하는 만석이라는 사내를 찾아간 것입니다. 만석이,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만석은 40 중반에 거친 사내로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였습니다. 주로 집안끼리 은밀히 합의한 혼인을 위해 보쌈을 해주는 일을 했지요. 부인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요? 이 마을이나 저 마을에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있으면 알아보아라. 내가 보쌈을 당해 새 살림을 차리고 싶다. 덕선의 말에 만석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돈 냄새를 맡고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석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35의 노총각이면서도 품이 단정하고 무엇보다 생원 자격까지 있어 괜찮은 남자라 생각했지요. 며칠 후 만석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 선생,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기 10리쯤 되는 마을에 덕선이라는 과부가 있는데 보쌈을 해다 주면 함께 살 마음이 있으신지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쌈이라니. 그것은 법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부와 노총각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요. 도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5이라는 나이,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맹행이 단정하고 살림 솜씨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30대기 전이니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결국 도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어야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이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석은 덕선에게서 받은 돈으로 일꾼 3명을 구했습니다. 약속한 밤이 되자 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덕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운명의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만석이 덕선의 집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소희의 집을 헷갈린 것입니다. 두 집의 담장이 비슷하게 생겨서 어둠 속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웠지요. 그날 밤 소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어린 시절의 그 선비 오빠 생각이 자꾸 나서 잠들기 어려웠는데 이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눈을 뜨려는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몹시 당황했지만 저항할 틈도 없이 기절한 채로 보쌈당에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도연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먼 친척이 잠시 머물 수도 있다고만 말씀드린 상태였지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이 옳은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평생 장가를 못 갈지도 모르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만석 일행이 도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선생 모셔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채 정신을 잃은 듯한 여인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만석 일행이 떠나고 나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 여인을 자신의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놓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소희가 깨어났습니다. 낯선 방, 낯선 남자. 상황을 파악한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도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쌈을 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한 나머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도연이 급히 달려가 소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도연은 소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그 수줍은 듯한 입술,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혹시 소희 아가씨이십니까? 소희도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그 다정한 목소리,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선비 오라버니였습니다. 도연 오라버니 정말 소희가 맞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희야,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다. 내가 부탁한 건 덕선이라는 다른 부인이었는데 그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소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건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옳은 일이었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소희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야, 잠깐만 기다려보겠니? 내가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너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미 보쌈을 당한 몸입니다. 설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집에 돌아가면 시댁에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절을 잃었다며 자결을 요구할 것이에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예법이 이런 순진한 여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오라버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소희야,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각자의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의 심정까지. 도연은 소희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생원 신분으로 호르머니를 모시며 사는 것, 35살까지 장가를 못 간 것, 그리고 여전히 과거 시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소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에 시집을 갔지만 몇 달 만에 남편을 잃은 것, 답답한 시댁살이,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선비 오라버니를 잊지 못했다는 것.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만났지만 이것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라버니.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보쌈의 진실은 숨기고 우연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과부를 도와주게 되었다고만 말씀드렸지요. 어머니, 이 부인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분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데 잠시 저희 집에서 머물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세상사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어느 정도 눈치채셨지만 35살까지 장가를 못 간 아들이 걱정이셨던 터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하지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소희는 도연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남남으로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도연은 소희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무엇보다 소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소희 역시
도연의 진심을 느끼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현실의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희가 사라진 것을 안시되게 해서 사람을 보내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소희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혹시 이 마을에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집에 낯선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것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고요. 도연과 소희는 불안해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오라버니, 제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 소희야. 내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자니.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오라버니께 피해가 갑니다.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어머니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연아, 차라리 그 부인과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떠하겠니? 어머니, 하지만 그분은 과부이시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이도 적당하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데 무엇보다 너희 둘이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도연과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소희야, 내가 정말로 우리 도연이와 함께 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가난한 집안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다. 소희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성대한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지만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간소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가난한 생원에 불과했고 이제는 아내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혼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소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니? 서방님께서 다시 과거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35이라고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뒷바라지를 할 테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야,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부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한양에 올라갈 비용도 없니.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소희의 눈에는 결에 찬 빛이 있었습니다. 소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체면이나 격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소희는 마을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삭바느질 일을 구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던 소희는 곧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도연 선생 부인의 바느질 솜씨가 정말 좋다더라. 그래, 그럼 우리 딸 혼수감을 맡겨봐야겠네. 소희는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도연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등불을 밝혀주고 차를 끓여주고 때로는 함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아내가 일을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 없어. 내가 더 열심히 서당 일을 하면 돼.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소희의 진심을 느낀 도연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의 효성과 헌신에 감동하셨습니다. 아가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도연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어머님, 저야말로 이런 좋은 집안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바느질 일은 점점 늘어났고 도연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과에만 합격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과 시험을 볼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소희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한양여비와 시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한양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야. 잘 다녀오세요. 저와 어머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연이 한양으로 떠난 후 소희와 어머니는 매일 그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편지가 오면 함께 읽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편지가 늦게 오면 함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에서의 도연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생각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낮에는 동료들과 토론하고 밤에는 혼자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당일 도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소희가 밤새 정성스럽게 바느질해준 한복을 입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희야, 너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시험은 나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경서와 사서에 관한 문제, 둘째 날은 시부, 셋째 날은 책문이었지요. 도연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책문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도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느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헌신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까지 담았지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초조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이 도연은 한양에 머물며 여러 선배 관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정치와 학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께 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소희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합격하면 한양으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그 비용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세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몸이 상하면 어쩌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소희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지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성균관 앞에 모였습니다. 북이 울리고 합격자 명단이 붙여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갑과 을과 그리고 정과 명단에서 김도연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도연은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것도 가난한 생원 출신으로 대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했다. 정말 합격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어려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바로 고향으로 향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합격했다. 정과 3등으로 합격했다. 홍문관 정육품에 임명될 예정이다. 편지를 받은 소희와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 같아요. 그래, 우리 도연이가 정말 해냈구나. 아가야, 네 덕분이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저 마을 서당 훈장에 불과했던 도연이 대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다니. 역시 소희 부인의 내조 덕분이네. 정말 현명한 부인을 만난 덕이야. 이제 남은 일은 한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사 비용과 한양에서의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향으로 돌아온 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소희야, 서방님. 한 달여 만에 만난 부부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야. 서방님이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런 기적을 일으켜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몇 주 후 도연 일가는 한양으로 이사했습니다. 홍문관 정육품이면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녹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홍문관에서 경서와 역사를 연구하며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단정해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이제 바느질 일을 그만두고 현모양처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편의 관복을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동료 관리들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품격 있는 행동은 남편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지요.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소희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각해보니 정말 기적 같다. 그러게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못된 보쌈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겠어. 도연은 계속 승진해서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학문적 성취도 뛰어나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지요. 그 모든 성공의 뒤에는 언제나 소희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손자, 손녀들이 슬아를 즐겁게 해드렸지요. 도연아, 내가 소희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내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도연과 소희가 중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종종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개울가에 서서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지요. 부인, 그때 내가 16, 당신은 12살이었지. 네, 그때 서방님이 얼마나 의젓해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철없는 소년에 불과했는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방님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내려와졌습니다. 잘못된 보쌈이 가져온 행운, 진정한 사랑의 힘,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도연과 소희는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서 각자의 꿈을 이루었고 그 가문은 대대로 번영했습니다. 늙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애정하며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첫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감정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허방님,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꼭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부인. 우리는 운명적으로 맺어진 인연이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된 보쌈이 가져온 엄청난 행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그 겨울가를 지나며 도연과 소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며 가꾸어 나가는 것이란다. 도연과 소희처럼.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난한 서당 선생님 도연과 과부 소희가 서로를 잊지 못한 채 성장하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납치가 불행처럼 보였지만 결국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사회적 장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희가 부지런히 일하며 도연을 지원한 모습은 함께 노력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성공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도연의 꾸준한 학문적 노력과 두 사람의 상호 지지는 운명과 노력의 결합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푼돈의 산 머슴, 송금 보고 놀란 대감님. 경상도 남부 의령현 아래 마을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어느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초가지붕 아래에서 매를 맞는 소년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외숙부님, 제발이요. 15살 봉수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짝에는 맞은 자국이 붉게 번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끝내 삼켰습니다. 외숙부 최진사는 손에 든 회초리를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이놈아, 내 아비가 남긴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내가 걷어준 것만도 은혜인데 감히 입을 놀리느냐. 외숙부님, 저는 그저 할머니 산소에 성묘라도 다녀오고 싶어서. 닥쳐라. 죽은 것들에게 절에서 밥이 나오더냐. 내 놈이 먹고 자는 게 다 내 돈이다. 회초리가 다시 한번 등을 후려쳤습니다. 봉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외숙모가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영감, 저놈은 그냥 내다 파는 게 낫지 않겠소? 먹기만 하고 쓸모도 없는데 곡식만 축내니 차라리 품값이라도 받아야지요. 외숙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요. 내일 당장 장터에 내다 팔아야겠소.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하할 곳이라곤 이 집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수가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4해 뒤 빚더미에 깔린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외숙부가 나타나 조카니까 걷어주마 하며 데려갔으나 실상은 머슴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봉수는 헛간 구석에 던져진 거적대기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등짝은 욱신거리고 배는 고팠습니다. 저녁밥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봉수야, 사람은 널 속일 수 있어도 하늘과 흙은 널 속이지 않는단다.
언젠가 네 손으로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거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게다.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외숙부는 봉수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보이느냐? 저자가 오씨 부잣집 마름이다. 너를 데려가 머슴살이 시키겠다 하니 알아서 잘 굴어라. 봉수는 고개를 들어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내는 윤기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님, 이놈이 그 조카라는 아이요? 예, 오나리. 손발이 빠르고 말 잘 들으니 데려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씨 마름은 봉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얘야, 나는 상냥한 사람이다. 내 밑에서 일하면 밥 굶는 일은 없을 게다. 다만 말 안 들으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숙부는 은자 몇 냥을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넌 오신의 사람이다. 쓸모없이 굴면 당장 내쫓길 줄 알아라. 봉수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외숙부에게가 아니라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흙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오씨 마름은 봉수를 데리고 산 너머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논밭이 수십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네가 성실히 일하면 밥 굶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게으르거나 말대꾸하면 회초리가 아니라 곤장이 기다리고 있다. 봉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신의 집에 도착하자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씨 마름이 손짓했습니다. 저기 헛간 옆 작은 방이 내 거처다. 오늘부터 새벽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 쓸고 물 깃고 소염을 주고 논밭 가꿔야 한다. 알겠느냐? 예, 나리. 봉수는 짐을 내려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곳간 한쪽을 막아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외숙분의 헛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봉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과 흙은 날 안 속인다. 아버지 말씀을 믿겠습니다. 언젠가는 제 손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미움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 여물을 주고 돼지 우리를 청소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부지런하구나. 오씨 마름이 사랑채 마루에서 내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봉수가 아니라 쇠다. 머슴은 이름 따위 필요 없으니 그냥 쇠라 부르마. 봉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으나 참았습니다. 예, 날이 좋아. 아침 죽이나 먹고 논으로 나가거라. 오늘은 논두렁 풀을 뽑아야 한다. 부엌에서 나온 죽 한 그릇은 물에 가까웠습니다. 쌀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굶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논으로 나가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오, 시내 논은 정말로 넓었습니다. 수신 맞이기는 좋게 될 듯 했습니다. 봉수는 호미를 들고 논두렁에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쇠야, 거기 풀 다 뽑았으면 저쪽 논으로 가거라. 오씨 마님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봉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다음 논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봉수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타 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없었습니다. 그때 염에서 일하던 늙은 머슴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물이라도 한 모금 먹어라. 그는 표주박에 담긴 물을 건넸습니다. 봉수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허허, 고맙긴. 나도 내 처지였던 적이 있으니 남일 같지 않구나. 그런데 얘야, 오씨나리 밑에서 일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지만 속은 독사 같은 사람이야.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일부러 머슴들을 몰아세워 내쫓는 버릇이 있지. 조심해라.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상냥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오씨 마님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쇠야, 이게 뭐냐? 논두렁의 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다시 뽑겠습니다. 다시 뽑긴? 뭘 뽑아? 내 놈은 눈이 달렸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면 밥값도 못한다. 회초리가 봉수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봉수는 소리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항변하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트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새야, 소요물이 왜 이렇게 적어? 소가 배부르게 먹어야 일을 하지. 쇠야, 물을 왜 이렇게 조금 길어왔어? 다시 가서 채워. 쇠야, 돼지우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 내 놈은 손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느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꾸중과 매질에 봉수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참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마을에 사는 품팔이 아저씨가 봉수를 불렀습니다. 쇠야, 너 이러다 죽겠다.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라. 요즘은 원님도 착하신 분이시니 말을 들어주실 거야.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못 보겠구나. 오시나리가 비록 저를 때리고 구박하시지만 그래도 밥은 주십니다. 잠잘 곳도 주십니다. 제가 도망치면 다시 외속부 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품팔이 아저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허,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참기만 하면 병된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봉수는 헛간 구석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적대기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참기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널 속일 수 있어도 하늘과 흙은 널 속이지 않는단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깊었고 오신의 사랑채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녀석 참 순하게 생겼어. 때려도 항변 한마디 안 하니 다루기 편하군. 오시마님은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의 미래는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봉수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몸은 여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마님은 여전히 트집을 잡았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봉수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봉수는 논에서 벼베기를 마치고 마을 어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벼단을 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영감, 저리 비켜. 썩은 냄새나니 가까이 오지 마.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아침 받은 콩밥 한 덩이가 품속에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버텨야 하는데 이걸 주면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봉수가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동자에 생기락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거라도 드세요. 봉수는 품속에서 콩밥 덩이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얘야, 이게 내 밥 아니냐? 괜찮습니다. 저는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데 배고프지 않겠느냐? 영감님이 저보다 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콩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늘이 너를 보고 계실 게다. 봉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봉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얘야. 내가 송금을 좀 볼 줄 아는데 네 손을 한번 보자꾸나. 송금이요? 그래, 이리 손을 펴봐라. 봉수는 손을 펴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밝힌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건 무슨 손금입니까? 영감님? 노인은 봉수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에는 열매 맺는 농사의 기운이 있구나.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큰 복을 얻을 손금이다. 봉수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큰 시련이 있을 게다. 벼락 같은 시련 말이야. 그 벼락을 견디면 벼락부자가 되는 손금이지. 벼락부자요? 아, 그렇다. 다만 기억해라. 콩을 심어라. 콩이 네 운명을 바꿀 것이다. 노인은 콩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콩밥처럼 말이야.
내가 준 이 콩밥이 씨앗이 될 게다. 하늘은 베푼 자를 저버리지 않는단다. 봉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영감님, 그럼 저는 언제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게다. 그때까지 네 마음을 지켜라.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야. 노인은 콩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더니 봉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하늘이 너를 지켜볼 게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콩을 심으라. 그날 저녁 봉수는 저녁밥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콩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봉수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콩농사, 내가 정말 콩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남의 집 머슴 신세였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씨앗조차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의 예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었듯이 말입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봉수는 오시마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저에게 작은 땅 한 떼기라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시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땅? 내 놈이 무슨 땅을 빌려 머슴 주제에 콩농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일 끝나고 틈틈이 일겠습니다. 허허, 우습구나. 내가 번 돈도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오시마름이 턱을 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뒷산 언덕에 버려진 땅이 하나 있긴 하지. 돌밭이라. 아무도 안 쓰는 곳인데 내 놈이 일굴 자신 있느냐? 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다. 수확물의 절반은 내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오시마름은 피식 웃었습니다. 어차피 돌밭이라 아무것도 안 나올 땅이었습니다. 봉수가 고생만 하다가 포기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봉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심는다. 노인의 예언대로 콩을 심는다.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오시마름의 안내를 받아 마을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기다. 저 언덕 전체가 내 밭이다. 오시마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참담했습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푸른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곳이 정말 밭이 될 수 있습니까? 허허, 그러게 말이다. 10년 전에도 누군가 읽어보려 했지만 석 달 만에 포기했지. 내 놈도 마찬가지겠지. 오시마름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봉수는 주먹을 쥐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선 잡목부터 베어내야 했습니다.
낫을 빌려와 하루 종일 풀을 베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씩 땅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잡목은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을 캐내야 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돌을 파냈습니다. 작은 돌은 손으로 들어 올렸고 큰 돌은 밧줄로 묶어 끌어냈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봉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돌들도 언젠가 밭두렁이 될 거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한 달이 지나자 언덕은 제법 밭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머슴 녀석, 정말 저 돌밭을 밭으로 만들려나?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텐데 저런 척박한 땅에서 뭐가 자라겠어? 그래도 끈기는 대단하구먼. 봉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파고 돌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막집 처마 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새나으리, 오늘도 밭일하러 가시나 봐요? 봉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봉선아 씨. 봉선은 주막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숙부손에 자라며 주마기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쇠나으리가 돌밭을 옥토로 만들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봉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선 앞에만 서면 왠지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대단해요. 저런 척박한 땅을 일구려는 용기가 참 보기 좋아요. 봉선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주먹밥인데 드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허기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봉선은 주먹밥을 봉수의 손에 쥐어주고는 수줍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봉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선아 씨. 봉수는 중얼거리며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그날부터 봉선은 종종 주마기를 핑계로 언덕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슬쩍 새참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밥이었고 다음에는 막걸리 한 사발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에 쌈쌈밥을 가져왔습니다. 봉수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머슴 신세였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밭에서 수확을 거두면 봉선아 씨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2달이 지나자 땅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릴 차례였습니다. 봉수는 오시 마름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콩씨앗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콩씨앗? 얼마나 필요한데? 한 마르면 충분합니다. 수확 후에 2말로 갚겠습니다. 오시 마름은 턱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 돌밭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2배로 받으니 나쁘지 않은 장사였습니다. 좋아, 콩 한 말을 빌려주지. 대신 수확 못하면 내 품값으로 갚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봉수는 콩씨앗을 받아들고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봉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흙아,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해다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심고 또 심었습니다. 마지막 씨앗을 심고 일어서자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봉수는 언덕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봉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덕 가득 초록빛 콩잎이 자라고 가을이 되자 노란 콩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린 꿈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봉선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봉수는 헛간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면 싹이 틀 거야. 사흘 뒤 언덕으로 올라가자 정말로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떡잎이 흙을 뚫고 나온 모습에 봉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오시네. 일을 마치고 나면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덕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나을이 새참 가져왔어요. 봉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봉선, 아씨, 여기까지 올라오시다니? 콩이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소문대로 정말 잘 자라네요. 봉선은 밭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콩잎이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고 줄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가을까지 잘 키워야 해요. 그래도 대단해요. 돌밭이었던 곳이 이렇게 변하다니. 봉선은 바구니에서 주먹밥과 물을 꺼내 봉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봉선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봉수는 슬쩍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쇠나을리. 봉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이 콩들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오시나리께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남은 걸로 씨앗을 사서 내년에도 심을 겁니다.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요, 제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땅이라도 말이죠. 봉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장가도 가시겠네요. 봉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후후 농담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봉선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콩은 무릎 높이까지 자랐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매일 언덕에 올라 콩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날랐고 장마가 지면 물기를 내어 물이 빠지게 했습니다. 봉선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새참을 핑계로 왔지만 나중에는 함께 풀을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해질녘 언덕에서 봉수가 말했습니다. 봉선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이렇게 무언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올 가을에 수확하면 봉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다 갚고 조금이라도 모으면 그때 아씨께 정식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봉선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가을이 왔습니다. 콩잎이 노랗게 변했고 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봉수는 감격에 겨워 콩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열렸다. 수확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돌밭에서 정말 콩이 열렸구먼. 한 말 심었는데 20말도 넘겠는걸. 봉수는 하루 종일 콩을 따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봉선도 해가 질 무렵까지 도왔고 자루가 2개나 되었습니다. 대풍작이었습니다. 봉선 아씨,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봉수는 감격에 겨워 봉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새나을리. 그날 밤 봉수는 창고에 쌓인 콩자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옷이 나리께 빚을 갚고 봉선아씨 부모님 땅도 되찾아드리고 혼이 나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확을 마친 다음 날 봉수는 봉선을 만났습니다. 주막 뒤편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봉선아씨, 내일 장터에 가서 콩을 팔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아씨, 부모님 땅부터 되찾아 드리겠어요. 봉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쇠 나을리.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사실 저도 돈을 좀 모았어요. 주막에서 품삯 받은 걸로요. 내일 장터에 가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천이랑 바늘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불릴 생각이에요. 봉수는 당황했습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틀이면 돌아올 거예요. 편지 남겨둘게요. 걱정 마세요. 봉선은 수줍게 웃으며 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힘을 합치면 더 빨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봉선, 아씨,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봉선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봉선은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쇠 나을 있게 장터에 다녀옵니다. 이틀이면 돌아오니 걱정 마세요. 돌아오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봉선 올림. 편지를 접어 봉수가 묶는 헛간 문틈에 끼워두고 봉선은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콩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새면 안 되는데 창고 문을 열고 자루들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광!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번개가 창고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구리야, 불리야. 봉수는 미친 듯이 물을 퍼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불길은 너무 거했습니다. 안 돼, 안 돼. 1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콩자루들이 타 들어갔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무너졌고 콩은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쇠야, 내 헛간 문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이 불에 탔다. 누가 남긴 것 같던데? 봉수는 화들짝 놀라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에는 까맣게 탄 종이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불씨가 편지를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뭐였을까? 누가 남긴 거지? 봉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선이 새벽에 어디론가 떠났네. 장터 간다고 했던가?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으니. 봉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콩은 다 탔고 봉선은 떠났습니다.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를 떠난 건가? 가난한 내가 싫어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콩밭이 달빛 아래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사랑이,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이 언덕에서 떨어져 버릴까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안 되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그날 콩밥을 준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영감님, 그때 그 영감님이십니까? 봉수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준 콩밥을 먹고 목숨을 건진 노인일세. 하지만 영감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1년 동안 흘린 땀이 모두 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니, 이제 시작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 벼락 같은 시련을 겪으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바로 오늘이 그날일세. 노인은 탄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속으로 가보게. 자네가 찾아야 할 것이 있네. 봉수는 고개를 갸우거리며 창고터로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새까맣게 탄 재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재를 헤치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건 콩? 까맣게 탄 콩들이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불에 탄 콩. 봉수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콩과 달리 단단하고 광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오는 걸까? 곧 4~5명의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벼락 맞은 창고라는 곳이요? 맨 앞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보아 의원인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의원이요.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소. 소문이요? 벼락 맞은 콩 말이요. 그것이 정말. 봉수는 손에 든 콩을 보였습니다. 의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것이야말로 뇌공이요, 뇌공이요. 벼락 맞은 콩을 뇌공이라 하오. 아주 귀한 약재요. 중풍과 마비를 치료하고 독을 푸는 명약이요. 한양 약방에서 한 되의 은자백냥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오. 봉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백냥이요?
그렇소. 여기 얼마나 남았소? 봉수는 황급히 재더미를 뒤졌습니다. 까맣게 탄 콩들이 서너 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의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 사겠소. 한 말에 은자 1000냥을 주겠소. 1000냥이요? 봉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25자루가 불에 탔는데 그중 서너 마리라도 남았다면 3000냥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나도 사겠소. 한 대만이라도 내가 더 비싸게 사겠소. 순식간에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봉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죽으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를 정리하고 나니 뇌공이 정말 반이나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사겠다고 다투다가 결국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 말에 1200씩 총 5400냥이 봉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꿈인가?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루를 붙들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떠나고 나자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믿겠나? 벼락은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네. 자네가 콩을 심었고 하늘이 응답한 것뿐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돈은 생겼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우지 못했네. 마음의 허기요. 자네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일세.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게.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봉선 아씨, 어디 계신가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물보다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옷이 마름에게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작은 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막 앞을 서성이며 봉선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나? 주막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네. 봉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자신을 떠난 걸까? 그날 저녁, 해걸음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다리를 진 여인이었습니다. 봉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선, 아씨?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봉선도 봉수를 보자 보다리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봉선? 아씨?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새 나을리 미안해요. 장사가 잘 돼서 조금 더 있다가 온 거예요. 봉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편지 남겨뒀는데 못 보셨나 봐요. 편지요? 네, 헛간문에 꽂아뒀는데. 봉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탄종이 조각이 봉선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 그게 봉선아 씨 편지였구나. 불에 타서 읽지 못했어요. 불이요? 봉선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봉수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벼락이 창고를 친 것, 콩이 다 탄 것, 그리고 뇌공이 된 것까지. 봉선은 입을 가리며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아씨가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가난한 제가 싫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봉선은 보다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200이나 됐어요. 이걸로 제 부모님 땅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쇠 나흘리께 부담 안 드리려고. 봉수는 봉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선아 씨, 제가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봉수가 말했습니다. 봉선아 씨, 이제 우리 부모님 땅도 되찾고 혼인합시다. 제가 집도 샀어요.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다시 콩을 심을 거예요. 이번엔 더 큰 밭에요. 함께해요. 봉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쇠가 정말 벼락부자가 됐구먼.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로구나. 봉수와 봉선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쇠나흘리, 정말 힘들었죠? 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아씨가 있었으니까요. 저도요. 쇠나흘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날 속여도 하늘과 흙은 날 속이지 않았어요. 그 해의 겨울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봉선의 부모님 땅도 되찾았고 더 큰 밭도 샀습니다. 믿음의 봄, 언덕에는 다시 콩이 심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봉선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쇠 나흘리, 이번에는 벼락 안 맞겠죠? 봉선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벼락 맞아도 괜찮아요. 하늘이 주신 거니까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언덕 위로 새들이 날아갔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주 자조조족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틴 봉수는 마침내 행복을 얻었습니다. 벼락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내리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봉수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진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라며 온갖 고난과 학대를 겪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인 하늘과 땅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믿음과 끈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벼락에 타버린 콩이 귀한 약재로 변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자에게 하늘이 내린 보답이었습니다. 봉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 그 마음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